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광장이라는 시야. 이거는 이념 대립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 이념의 대립이라는 시대가 있었지, 그지? 지금도 물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만 분단이라는 상황이 그 이념 대립 상황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실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주인공이잖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제3세계를 선택한다고. 우리가 이 주인공 명준의 선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비판적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옹호하는 시각도 있어. 비판 시각은 뭐냐면 자, 남이든 북이든 양쪽이 다 혐오의 대상이고 뭔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족적 차원에서 본다면 남이고 북이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는데 엄마 아빠 다 싫어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도피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도피. 민족의 현실을 이념의 대립을 도피하는 거야. 자기가 민족의 주체 중에 한 명이면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명준이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제3세계를 선택한 거 이거 따져보면 나름대로 동정할 수 있다. 생각해봐. 버림받고 안 좋은 걸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선택이 있잖아. 옳고 그름의 선택인데 혹은 남을 선택했는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고 북을 선택했는데 이것도 오판이야. 이거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좀 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라는 동정이나 혹은 옹호의 내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뭐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니까 이명준의 선택을 비난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목 광장인데 이 광장은 생각해봐. 광장이라는 건 넓은 공간이잖아. 여기 뭐냐면 이 광장에서 신분도 직업도 뭐 이런 거 다 이념도 없이 그냥 다 함께 어울려 노는 광장.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광장. 남한으로 대표되는 밀실은 태폐적인 거. 이 두 공간의 어떤 상징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건 북이고 이건 남이다. 그래서 이명준은 이 북과 남과 북이라는 어떤 조국의 선택에 있어서 남쪽에서 자랐고 대학을 다녔고 북쪽에 아버지를 찾아갔고 공산주의를 받고 뭐 이런 것들 양쪽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양비론이라고 한단 말이야. 양비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남과 북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게 명준의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제3세계 중립국을 선택한단 말이야. JSA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중립국 장교가 그 남과 북의 문제에 관여하는 거 나오거든. 이영애가 나와가지고 이들을 다 만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이념 속에 갈등하는 지식인, 그게 바로 이명준이고 지식인의 갈등, 선택의 고민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경이 되는 게 6.25 전쟁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잘 알아도 알아니? 6.25 전쟁의 전과 6.25 전쟁 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중심 내용은 분단, 그리고 이념의 대립.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개인에게 어떤 나라, 어떤 세계가 과연 이상적인 세계인가? 그다음에 이 이명준이 선택한 건 정말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구원에 관한 얘기니까 또 심오하고 철학적인, 뭐 이명준이 철학과를 다녀서가 아니라 최인우 작가가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거든. 자,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최인은이라는 작가가 약간 좀 정부의 그때는 멸공이 국시였기 때문에 뭐 이런 남한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던 시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에서 큰 의의를 차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은 이제 전쟁 이후에 포로 수용소에 관한 얘기 하니 포로 수용소에서 선택의 문제, 남이냐 북이냐. 물론 우리가 결론을 내서 제3세계 중립국을 선택한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그 내용이 나가면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설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잠깐 알아볼게. 이런 소설을 분단 소설이라고 불러. 분단 소설이 뭔지 알지? 남과 북의 분단. 그 다음에 지식인의 고뇌, 이념의 대립의 선택의 고민, 이런 걸 이제 사회의
사회 현실에 참여하는 소설이라서 사회소설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다분히 여기 지금 나오는 뭐 사북자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관념적이고 이념의 문제니까 관념적이고 다분히 철학적인 성격의 글이라고 보면 돼. 이건 일단 나온 대로 할게요. 6.25 전쟁. 6.25 전쟁이 중심에 있는데 이전에는 해방이 나와야 되겠지. 해방. 그러니까 이게 뜻이 아버지가 빨치산 운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6.25 전쟁 직후까지 시대적 배경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쪽도 북쪽도 모두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마지막 이명준의 자살은 인도의 배인 타고르란 말이야. 이게 중립국으로 떠나는 배 위에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념이라는 커다란 것보다 인간의 고뇌 죄책감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이명준의 자살로 마무리되는 소설이란 말이야. 자, 사북자리 이런 거 나오거든. 이거 부채에 나와 있는 거 부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걸 좀 알아둬야 돼요. 상징성. 그다음에 이명준이 자살을 했다고 그랬잖아. 자살로 끝났잖아. 자살 이전에 이명준이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인 내용은 과거 회상 내용이다. 그다음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다음에 자살 때문에 하나 얘기할게. 사람이 죽음을 결심하기 직전에 정신상태 혹은 심리상태를 보면 이성적이지가 않지요. 당연히 혼란스럽고 감정에 요동친단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가감없이 그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그 기법을 쓰고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말로 자동기술법이라고 그래.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자살 직전에 무슨 이거 합리적인 게 뭐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살은 감정적인 극한이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떠오른 거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막 두서없이 인과적 관계없이 이성적이지 않게 마구 써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쓴 거야. 자, 그럼 본문의 내용 줄거리 잠깐 알아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잠깐만. 먼저 인물 한번 볼까? 이명준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형도 북으로 월북한 이형도 공산주의자. 자, 이념에 따라서 월북한 거야. 그 다음에 윤회가 나오고요. 윤회. 그 다음에 사랑했던 은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름은 잘 알아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회가 남쪽에 이명준을 사랑했던 여인이고요. 은혜는 북쪽에 이명준이 사랑했던 여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명준이 남기를 바란 게 남이고 이명준이 추구했던 게 북일 수도 있어. 근데 결국 결론은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밀실의 태폐와 부조리 공간 근데 허구적 공간이죠. 북한에 이런 것들로 상징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줄거리 한번 볼까? 이명준은 아버지가 월북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친구 집에서 자란다. 서울대 철학과 3학년 이명준은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다. 자, 그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 조사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월북한 거고 나중에 남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애인인 윤혜의 집을 방문하여 서름을 달래지만 불온 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윤혜를 남겨둔 채 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월북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윤혜는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죠. 자, 그러나 북한은 이명준이 원하던 곳이 아니었어.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상적인 세계라고 믿었는데 가봤더니 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재혼하고 부르주아 생활하고 있어. 공산주의자였던 아버지가 부르주아를 유산계급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구분하거든.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 땅을 갖고 있다, 뭐 기계를 갖고 있다, 많이 배웠다, 부자다 이러면 다 부르주아란 말이야.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다. 자, 이게 북한 사회를 대변하는 거야. 명령과 복종. 공허한 광장이란 말이야. 원래 광장은 좋은 곳이야. 모두가 평등한 곳이고 다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거든. 그런데 말뿐이고 실제는 명령과 복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회의가 여기서 나온 거지, 그지?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동신문 기자가 되고요. 부르주아적인 비판을 받는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 공사장 임무로 지원한다. 그리고 나서 봉사 중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때 위문을 온 발레단의 은혜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은혜는 이명준이 반대하는 상황에도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난다. 유학을 떠나는 거야.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준은
군대에 자원한다. 그리고 북한군 장교로 부산까지 내려오고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와 다시 만난다.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간호병으로 참전했던 은혜는 다시 명준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낙동강 동투의 패배로 은혜는 죽게 되고 명준 포로가 된다. 명준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 판문점으로 포로 송환위원회까지 서게 된다. 여기서 이제 남쪽에 갈 거냐 북쪽으로 다시 갈 거냐 선택의 문제, 전쟁 포로의 선택의 문제가 여기서 걸린단 말이에요. 자, 방안의 생김새는 이 방안이 판문점 포로 송환위원회가 열리는 곳이야.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묘사됩니까?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이 설득자는 남쪽과 유엔군 측이 되겠지, 그지? 남쪽과 유엔군인데, 유엔군 안에 남쪽 군인이 있고, 그다음 북한, 남북한의 설득자, 북한에 올라가자, 남한에 남아라 뭐 이런 거요. 포로 왼편에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어. 포로는 이 방안에 들어와가지고 왼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바른 쪽, 오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하고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그러면 5명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왜 부드럽게 웃으며 말할 것 같아? 유도잖아, 유도. 회유하는 거잖아. 혹시 남한을 선택할 것 같으면 다시 북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거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결단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유나 유도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이 행동이 결국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결단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명준.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어느 쪽? 자, 자, 봐라. 이거를 우리가 좀 슬프게 들어야 돼.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남한도 북한도 모두 우리인데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상황이며 처지야.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처지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랬더니 이명준은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면 중립국. 나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중립국을 선택할 것이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로 바짝 내밀면서, 자, 왜 그럴까? 적극성이야, 적극성. 적극성이 뭔지 알지? 적극적으로 북으로 유도하고 싶은 거야. 즉 중립국을 선택한 명준을 북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더 적극적으로 바싹 내밀면서 말했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자, 첫 번째, 자, 설득할 내용.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 이게 바로 중립국이란 말 첫 번째.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자본주의라는 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명준이 또 단호하게 뭐라고 했냐면 중립국. 난 변함없어. 또 중립국. 계속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듣지 않겠다는 뜻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 자, 자랑스러운 권리는 북한을 선택할 권리겠지. 북을 선택하는 걸 자랑스러운 북한 인민으로서의 권리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권리는 인민의 권리니까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라고 하면 그렇고 설득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옆에 다시 한번 하고 나서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 참전용사들 위한 연금법령을 냈어. 자, 연금법령.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범죄가 디글디글 부패다. 두 번째, 돌아가면 참전용사는 연금법령이니까 연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갖게 되는 건 직업, 생계가 보장된다. 그 다음에 인문의 영으로 존경을 받을 거다. 이게 전부 다 회유하고 있는 두 번째 그 북을 선택해야 된다는 근거에 해당된단 말이야. 설득하고 있는 거야. 연금도 줄 거고요. 일자리도 줄 거고요. 인문의 영호, 그러니까 명예도 얻을 거다. 참전용사로서. 그러니까 북한에 가는 게 좋지 않겠소. 자, 그런 다음에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풀과 나무지. 동무의 개선 장군 당당하게 돌아오는 거.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는 거. 개선을 반길 거요. 그래도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했다. 왜냐면 설득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 제국주의는 남한하고 미국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유엔군도 되겠지, 그지? 미국 유엔군. 간사한 게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이오. 자, 이명준이 원래 어디서 살았죠? 남한에서 살았죠. 남한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에서 살았던 그 삶에서의 어떤 과실 이런 거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제 일체 보복 행위는 없다. 남한 출신이라고 해서 보복당하진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회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여전히 이명준은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고 외쳤다. 계속 중립국을 외치니까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의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다보면서 내뱉었다. 여기서부터는 명준을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회유하고 유도할 때는 친근한 표정을 줬다면 이때는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중립국을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자, 아까부터 미안해.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의 경우다. 그러면 이건 지금 이명준의 설득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제 이명준이 계속 중립국 외치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포로를 회유하게 했어.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에게 간단한 한마디 계속 얘기한 게 뭔데? 이게 바로 중립국 이걸만 외쳤잖아.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자, 다른 공간은 남한하고 유엔군 설득을 말하는 거지, 그지? 여기는 중공군하고 북한 장교지만 남한 장교하고 유엔군 장교가 남한으로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명준이 뭐 하는 거야? 이건 뭐 예를 들면 상상하고 있고요, 가정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처럼 거기에 천막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이제 이거는 천막이 있는 데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떠올리는 거지 실제로 아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출신 지역이 설득. 이제 자, 어디 출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너 남한 사람이니까 왜 북한에 가냐? 남한에 남아야지. 근데 이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거리고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어디 있겠소? 없다는 얘기죠. 자기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이 설득이 첫 번째란 말이야. 뭐라고? 중립국이 아니라 조국을 선택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설득이라고. 가슴에 품은 울분. 자, 여기서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남한에 대한 혐오지, 그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이런 것들. 대한민국 과도기적 여러 가지 모순이라고 해도 되고요. 분노, 울분이 바로 남한의 혐오와 모순과 뭐 이런 걸 누가 부인합니까? 과도기라는 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발전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모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빈부 차이.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해야지. 두 번째 모순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혼란이야, 혼란. 그다음에 세 번째 모순은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란 말이야. 부인합니까? 이건 인정한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강조하는 거야. 이게 설득 두 번째란 말이야. 첫 번째, 자기 나라가 제일 좋은 거다. 조국이 제일 소중한 거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북한에 없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첫 번째, 북한 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다는 걸 느꼈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자유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 두 번이나 느꼈다고. 두 번. 첫 번째 느낌, 두 번째 느낌. 이거를 이중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죠. 인간에겐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죠. 그랬는데 또 이명준의 얘기는 중립국이었어. 중립국.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 여기서는 중립국을 말하는 거지.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자,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즉 남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2천만 동포의 바람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지금 당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 아닙니까?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는 필요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설득하는 건데 필요한 사람이다. 남한에서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을 요구하고 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너무나 나약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 없애버리겠습니까? 이 제 몸은 스스로 자신의 조국을 버릴 수는 없다. 없앨 수는 없다. 종기가 났다고. 아까 나왔던 모순이지. 종기가 났다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10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적 손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그 다음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책임감, 뭐 지식인으로서 책임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다면 여기다가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조력을 제공할 용의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설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 도움도 내가 줄 수 있다. 설득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남한 측의 설득은 조국은 뭐라고? 소중한 겁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 두 번째의 설득은 자, 여기 두 번째 설득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중립국을 선택한 당신은 말이죠. 두 번째 설득은 자유였지. 자유. 남한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존재감이 있다. 네 번째 설득은 나 개인적으로 당신을 도울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남쪽 장교와 유엔군 장교가 남한으로 올 것을 회유하고 있는 거야. 설득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북한하고 남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정리를 안 했는데 정리를 해줄게. 먼저 밀실하고 밀실부터 해볼까? 이 글에 나오는 밀실은 어떤 공간, 어떤 장소냐면 여기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니까 일종의 좋은 건 있어. 안락함, 부유하니까 편리하다. 이건 이용이니까 됐고 안락함과 윤택함 뭐 이런 거 사생활도 있고요. 사생활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밀실이 갖고 있는 의미, 나만의 의미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이 나와야 되지. 북한은 광장이란 말이야. 광장. 이건 북한이고 광장이 좋은 점은 뭐야? 이건 공개된 장소잖아. 넓은 장소니까 우리가 북한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처럼 누구의 소유도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 같이 평등하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다. 어울림. 이게 광장의 좋은 점이야. 알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전체니까 공동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니까 사회적 공간이란 말이야.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장이라는 이 북한으로 상징되는 광장이 이게 좋은 점이 있는데 실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북한을 거부하는 거고 밀실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된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빈부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광장의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건 허울 좋은 거야. 말로만이 아니 명령과 복종이라는 다소 억압적인 이런 상황만 연출돼. 봐, 명령 복종은 일방적이죠. 그런데 여기 평등과 어울림 이거하고 맞지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남한 유엔군의 설득 이때 명준의 태도를 또 한번 볼까? 이게 설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봐봐. 자, 명준은 고개를 쳐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위를 봤단 말이야. 이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얘기야. 반듯하게 된 천장을 올려왔어. 지금 앞에 사람이 떠들고 있는데 안 쳐다본단 말이야. 이 말은 명준이 지금 자기가 결단한 중립국 이거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역시 단호함이고요. 그들의 회유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야. 회유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이 나직하게
여전히 중립국. 뒤에는 뭐야? 난 중립국을 선택했어. 중립국에 갈 거라고 얘기한 거야. 설득자는 손에 들어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돌아볼 것이다야. 아까 상상하고 있었으니까.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찡긋,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라고 돼 있네. 자, 아까 북한 중공군하고 북한 장교들의 설득하면서 그때 떠올린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역시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고 남한 측의 회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 이름 적어 놓는 건데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자, 중립국 선택 자신이 결정한 거 받아들이고 그게 관철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정말로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이 뒤로 벌떡하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을 터뜨렸다. 이 말이 바로 자신의 뜻이 관철돼서 통쾌함이다. 라는 뜻이야. 눈물을 찔끔찔끔 번지고 너무 기뻐서 그런가 보지. 침이 캑캑거리면서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도 그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멎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 결국 자신들이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선택의 결정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만족감이고 통쾌함이다. 자, 그 다음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다. 자,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다. 이것도 바닷물을 준다고 그걸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이면 충분하다. 자, 이거는 한 사발의 물이면 충족하다. 이건 현실이고, 자, 바다를 마시라고 주는 거는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걸 작용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한 사밥의 물 정도면 적당한 거고 현실적으로 이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그러니까 여기 바다를 준대. 그럼 너무 그거는 허황된 거고 내가 가진다고 하고 해도 마실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만약에 받았다면 철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다를 준다고 마실 수는 없다. 바다를 준다는 건 허황된 거고 그걸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 건 철없는 거다. 바다와 한 잔의 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상과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바다, 한 잔의 물. 바다는 이상이고 한 잔의 물은 현실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땀과 눈물과 피. 이런 이게 바로 고통이 되어 있지. 자, 현실과 이상 사이에 놓여 있는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바로 이것들이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사람의 고통이다. 자기처럼 지금 남과 북을 선택하는 사람이 남과 북 사이에 걸쳐져 있단 말이야. 정말 괴롭단 말이야. 괴로움이지. 고통과 괴로움을 말한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니까 이 간극이 굉장히 넓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대말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지금 생각해봐. 이상과 현실이 이상은 가보지 않았고 현실은 왔단 말이야. 지내고 있는 현실과 겪지 않은 이상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노동자의 슬픈 한상. 결국은 세상에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노동자. 이게 바로 이명준을 말하는 거지. 현실은 가난하고 이상은 높고 객관적 사실인 과학만만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이 마술이 바로 허황된 이상이야. 이상이야, 이상. 근데 이게 부질없는 비현실적인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사실인데. 자,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 큰 거리감을 두고 있고요. 그걸 선택하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과학을 믿었다면, 받았다면 이건 사실일 텐데 우리는 그걸 과학을 마술로 믿었던 거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믿었단 말이야. 이념은 이렇게 비현실이 실현되는 게 아니다.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자, 이념,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를 준다는 마술사의 말. 이 말은 북한을 비판하는 거지. 자, 북한은 뭐라 했냐면 이상을 영생수, 영원히 살 수 있는 물로 달콤한 유혹이란 말이야. 북의 관계자, 북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들은 뻔히 알면서도 권력이라는 약을 팔고 말로 속인 게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게 바다를 생명수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거는 속임수야.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신비한 숫자를 찾아
나서다가 낌새를 차리고 이제 알았단 말이야. 항구를 돌아보니까 그 항구를 저지하고 있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데올로기가 이상이고 이상은 현실이 아닌 허구란 말이야. 그거를 알아차렸다고. 근데 그때는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지. 다음에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이념에 속은 사람들, 그들은 감옥에 가둘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할 수 있는 건, 이데올로기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어떤 거냐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바다가 어떤 건지 현실을 알게 된단 말이야.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즉 난파자들은 결국 모두 이념의 어떤 부정적이고 허구적인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들은 이념에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못된 균이 뭐냐면 이념의 환상을 비판하는 지식인들, 즉 지식인의 각성이 되겠지. 이걸 갖다가 병균이라고 해서 균. 자, 균은 바로 지식인들이 이념의 허구를 알게 된 거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전파시킬까봐 균이라고 그랬지. 역사는 소고름으로 움직인다. 역사 천천히 느릿느릿.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어. 사람이 업이라는 건 잘못된 일을 한다면, 모순이 있다면, 그것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은 있잖아, 모순을 저지르고 업을 저질러. 업이라는 게 업보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쁜 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로, 그 이념을 있잖아. 이념은 오히려 개인의 모순과 업에 비교해도 별 볼 일 없는 거다.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야. 당대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것이다. 그럼 결국은 여기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 이거 생산한 다음에 수학을 고르게 나눠 평등,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것이다. 저 생각해봐. 우리 역사가 쭉 이어졌는데 과거부터 뭐 기득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기득권과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권리와 재산 이런 걸 갖다가 평등하게 나눈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누려면 과거의 기득권자 부유층까지가 아니고 현실, 딱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산을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건 맞는데 이건 틀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걸 지금 와서 다 골고루 나눈다,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현재 만들어낸 거를 골고루 나눈다, 이건 가능하다고요.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자, 당대까지 만들어낸 물질을 고르게 나누는 거,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자, 마찬가지가 아닌가. 뭐라고?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에는 알아낸 슬기, 또 사람은, 자, 그다음에 조건에서 비롯한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사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사람은 뭐야? 사람 일하느냐, 알았니? 일하는 조건에서 비롯한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이거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 풀어나가야 할 더 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 비롯된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은 모두,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잘 들어봐.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철학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허황된 이념을 무기로
이건 권력자들이 이런 걸 무기로 있잖아. 권력을 차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일반 지식인이 이거를 잘못됐다. 이 상황이 잘못됐다. 권력자들이 허황된 이념을 가지고 권력을 차지했다는 걸 지식인이 알게 됐다고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 결국은 권력자는 지식인을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이루어 놓은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만 눈을 돌리면, 자,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과거,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할 것, 이건 앞으로지, 그지?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자, 그래서 결국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건 죽음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의 죽음이다. 자,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 이명준은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마지막에 희망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부러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명준이 나중에 자살을 결심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돛대, 즉 삶의 희망,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단 말이야. 결국은 포기하고 그만둔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또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또 마음의 길, 무리의 길. 자, 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단 말이죠. 자, 대일 언덕이 없는 난파꾼. 대일 언덕이 없다는 얘기는 의지할 게 없단 말이야.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서는 이 항구가 고정된 거잖아. 그럼 결국 이명준이라는 사람은 바다에 나갔고 난파자들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러면 이념의 희생자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이념의 희생자가 바로 이명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돛대 삶의 희망과 의지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은혜의 죽음이 결정적이란 말이야. 은혜의 죽음, 이 죽음, 이게 바로 마지막 희망을 잃었단 말이야. 마지막에 자살하게 된 이유도 되고요.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이상적인 거고 이념이고요. 자,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그래서 중립국행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념이란 말이지. 남과 북. 이거를 갖다가 남도 북도 모두 잘못된 걸 너무 빨리 본 탓으로 결국은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중립국행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한 거야. 결국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여기 아까 항구가 나왔으니까, 자,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했다. 이 말은 항구는 어디 돌아갈 곳이잖아. 돌아갈 곳. 배가 돌아갈 곳이지, 그지? 근데 난파꾼이야, 난파꾼. 그러면 돌아갈 곳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즉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야.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겠다 잊어버린 이후에 중립국이라는 제3국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됐다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게 중립국 선택한 건데, 자, 포로 석방된 포로 30명하고 같이 중립국 인도로 가게 되는데, 인도의 선박 타고로에 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순 노동을 하며 인도에서 살아갈 거야. 새로운 꿈을 꿔. 그러나 따라오던 갈매기 2마리, 이게 바로 죽은 은혜와 그 뱃속에 있는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 이런 것들에 어떤 시달리다가 결국 마카오 근해에서 투신 자살하게 되는 거고, 이 은혜의 죽음은 결국 이명준의 죽음, 그 다음에 남과 북 이데올로기의 희생은 결국 이명준이라는 개인의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야. 아니? 자, 갈매기가 바로 죽은 딸, 새끼 갈매기는 죽은 딸, 갈매기는 은혜, 죽은 은혜란 말이야. 사랑했던 은혜.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명준은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중립국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남쪽에 대한 태도하고 북쪽에 대한 태도 볼까? 남쪽은 있잖아. 남한은 어떤 곳이야? 광장은 없고요. 사회적 구성체, 평등, 공개된 곳 이런 거 없고요. 전부 다 개인적 밀실밖에 없다. 밀실이라는 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은밀하게 진행되니까 빈부차가 발생하고 어떤
독점하는 이익 세력이 나타나는 부패한 곳이 바로 남한이다. 북한은 어떨까 하면 여기는 또 밀실도 없고요. 개인의 행복 이런 거 없고요. 복종하고 명령만 있는 다소 강제적인 곳이고 허황된 허황된 광장이다. 광장은 원래 좋은 건데 실제 광장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에 적나라한 모습을 겪었던 이명준, 그러니까 이명준은 남도 아니고요, 북도 아니고요.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광장의 내용인데 원래는 전체 다 읽으면 더 재밌겠지, 그지? 이명준은 있잖아, 서울대 철학과를 다녔고 바람직한 사회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월북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월북했던 이상적인 북한이 현실은 전혀 이상적이지 못한 곳이라고 회의하게 되고 아예 환멸을 느낀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북한을 선택할 이유가 없지요. 남한을 선택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까 중립국을 선택한 거고, 이 중립국 선택은 뭐 개인이 추구하는 것, 상처받은 어떤 지식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되지만 다소 소극적이다라는 민족의 선택을 저버리고 제3국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소극적 태도, 주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었어.